자, 첫 번째 제보 후 어떤 사건인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지난해 겨울 경찰 공무원을 꿈꾸던 21살 여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로 3살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번호도 바꿔가면서 만남을 피해왔지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사주겠다며 간곡히 요청하는 탓에 여성은 결국 아버지와의 식사 자리를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이후 돌연 유서와 녹음 파일 하나를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성. 그곳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딸리잖아. 아빠 딸리니까. 아버지를 만난 그날 대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결국 가해자가 친부라는 자였고 이자연 기자도 기억나죠? 네, 정말 다룰 때마다 화가 나는 사건인데 그 떨어져 살던 아버지가 딸을 밥 먹자고 불러내서는 데리고 가서 폭행하고 또 성폭행 시도하고 그런데 이 딸이 결국 극단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 나왔다는 소식을 사건만장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는 소식, 50년이 아니고 5년이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출연자들 그리고 저희 가족 여러분 모두 정말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도 나는데 자, 정혜훈 기자가 직접 유족들을 만나고 온 거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방송에 나가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왔는데요. 피해 당시 상황부터 자세히 들어보시죠. 딸을 잃은 슬픔을 지우기도 전에 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을 받아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며 지낸다는 피해자 어머니. 혼자서는 이야기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어릴 때부터 왕래가 많았다는 잘 아는 지인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아빠 만나러 간 건 아는데 이분이 사건이 터졌구나 싶었어요. 어디냐니까 말도 못해요. 못 가. 엄마 막 불러가면서 엄마 나 못 가 막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힘들도 못 찾아가고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발이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차 타고 집으로 내려오냐 시내간 거지. 나중에 딸에게 들은 그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아빠 집도 생전 아빠 집 가본 적도 없는데 전 아빠 집에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랬는데 집에 잠깐 갔다 오는 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맥주를 하나를 꺼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소주를 먹었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옷을 후떡후떡 벗더라는 거예요.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막 씨름하자고 그러고 스킨십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갔대요. 무서워서. 그런데 젓가락을 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태연하게 아빠는 나도 다 컸는데 숙녀인데 화장실에 넣고도 않고 문을 그렇게 따냐고. 그리고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너 왜 왔냐? 너 왜 왔어? 그러면서 때리기 시작한 거야. 피해자가 화장실에 숨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가해자가 문을 따고 들어왔고 이때 당시 상황이 녹음된 겁니다. 누가 때려 너를? 내 거에 손 대지 마. 내 거에 손 대지 말라고. 왜 왔냐? 너 왜 왔냐? 왜 왔냐? 우리 집에 왜 왔어? 아빠하고 아빠는 다 보는데 왜? 싫어? 아빠 싫어? 아빠 딸이다. 어? 아빠 딸이다. 어? 그래도 아빠 딸이다. 아빠 딸이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나. 경찰에 신고한 뒤 가까스로 빠져나온 피해자.
지구대에서 딸을 마주한 어머니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뭐 여기서는 피 뚝뚝뚝 떨어져 있고 얼굴은 막 이렇게 이따만한 게 뭐 있고 그 머리 벽에다 얼마나 저 박았는지 여기가 엄청 부어 있었고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서 마지막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 써놓고. 저희가 저 따님 고인의 저 피해 사진은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야, 별짓을 다 했군요, 진짜. 네, 네, 맞습니다. 계속 목소리만 들었는데 저렇게 사진까지 보니까 이게 사람이 친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싶습니다. 자, 어머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당시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친부라는 작자와 피해자, 고인, 따님의 평소 사이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 당시 녹취를 들어보면 가해자가 나 아빠잖아라는, 아빠는 다 돼, 뭐가 되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아빠 노릇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제 얘기 들으면 사반 가족 여러분들도 아주 기가 막히실 텐데 아빠 노릇이 아니라 사실상 아동 학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피해자를 임신했을 때 가해자와 어머니가 이혼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혼한 지는 22년 정도 된 건데 그 시간 동안 어머니가 피해자를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사실상 뭐 남이잖아요. 사실 남이죠. 뭐 아까 그 첫 번째 방송에서 3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재판 이혼이어서 3년 이후에 이제 이혼했다고 하신 건데 사실상 아이를 뵀을 때 이혼 신청을 하신 거였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가해자 측이었었고 그리고 친권은 죽어도 포기 못한다고 그래갖고 친권 양육권은 가해자가 갖기로 하고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선천성 귀 한쪽이 안 들리는 장애에 있었어요. 그것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애기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사춘기 오면서 귀 안 들리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을 좀 했어요. 사실 그러면은 친부가 선생님한테 전화 올 때마다 정신병원 딱 갖다 넣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어머니를 단절시키기 위해 깊숙한 산골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지리산 대안학교 비슷한 데 있어요. 거기다가 데려다 놨더라고요. 1년을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년쯤 됐는데 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냐? 그리고 지리산 어디라고 해갖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생활이 좋아진 거예요. 나를 만나고부터. 좋아지니까 이제 또 만나게 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애 쓸 돈도 안 내는 거예요. 애가 써야 될 돈. 그래가지고 저 용돈벌이 하려고 그 집 아이들, 셋이나 되는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고 또 고로쇠 채취하러 다니고 그리고 남의 집 꽃감 깎아주러 다녀서 용돈을 벌고 살았어요. 학대예요, 그게. 어머니는 가해자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이혼해서 그 미운 감정이 저한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나하고 자기는 이혼하기 싫었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내가 미운 감정에 애를 갖다가 그렇게 희생을 시켰어요. 정말 뭐 사람이 아닌 줄은 알았는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인간이네요. 예. 딸이 장애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산골로 보내버리고 친부라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자, 가해자는 딸을 그러니까 직접 키운 적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딸을 키운 건데 그놈이 죽어도 포기 못한다는 그 친권 하나 때문에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해자한테 연락이 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어머니 몰래 데리고 나와서 정신병원, 대안학교 뭐 이런 데로 보내버린 거죠. 그럼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같이 살던 딸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연락 맞아요. 두절되고 그럼 찾으러 다니고 찾아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살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시죠. 아니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학교에서는 그런 가정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아마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버지가 뭐 난리를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되게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백방으로 딸을 찾으러 다니고 지킨 겁니다. 자, 어머니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딸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부라는 자, 가해자, 전과 34범이에요. 전과 34범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 혹시 전과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없죠. 하나도 갖기 힘든 그 전과를 이 인간은 34개나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 동네가 좁아서 사람들끼리 잘 알고 지낸다는데 가해자와 일적으로 자주 보는 사람들이 어머니께 말해준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폭력 전과고 심지어 살인 미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 어머니와 통화할 때 욕설은 기본이고요. 가해자가 범행 후에 어머니랑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중 일부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누명을 씌우지 말라고, 여자야. 이 같은 여자야. 내가 누굴 때려? 너 완전히 사람이냐? 네가 정신병자야. 나 진짜 어디다 대고 야, 사람을 누명을 씌우고 야. 저 기초 라 진짜. 그러면은 나한테 뭐 섭섭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직접 전화하라 그래. 아니면 경찰에 가서 고발하든지. 뭐 들으신 것처럼 삐 소리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셨죠? 전화로도 이렇게 위협적인데 실제 대면을 했더라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저는 그러니까요. 귀에 딱 들어오는 게 섭섭하고 억울하면 직접 전화하라고요. 이런 맞아요.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아, 진짜 너무 적반하장이죠. 너무 뻔뻔합니다. 태어나게 그런 적 없다면서 범행을 이렇게 부인하는 건 당연하고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내뱉어가지고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 전화로도 저 지경인데 판사한테 삿대질까지 하는 인간이 법정에서 어머님을 보고 순순히 넘어갔을 리가 없겠죠. 자, 법정에서 가해자와 저 친부라는 작자와 어머니가 마주쳤을 때 그 상황은 어땠답니까? 법정 구속될 때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머니를 찾더니 너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앞으로 두고 봐. 라고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가해자가 만기 출소 후에 나를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라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면서 굉장히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지금 5년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속 수사를 1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4년 뒤면 사회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심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형사 전문 변호사랑 판결문을 꼼꼼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게 정말 국민이 생각하는 그 법 감정과 절차의 속도랑 실제 현실과 실무에서 속도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11월 31일 날 사건 발생일인데 실제 공소 제기가 7월 달에 됐잖아요. 사실 구속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검찰 조사까지 다 마치고 공소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느리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당사자가 구속됐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구속되는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사건을 종결시켜야 되거든요. 기타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 비해서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중하게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거든요. 결국 법원은 내릴 수 있는 형량 중 가장 중한 형량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출소한 뒤에 남은 유족들이 보호받을 길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체계의 괴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마땅히 보호받기가 어려우세요. 통상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나 여지를 생각보다 좀 좋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에 직면한 문제들이 뭔가 이슈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이슈 없이 그냥 과거에 나한테 그런 협박을 했었다. 그 정도 갖고는 재판부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법의 한계죠.
법이 뭔가 사전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를 처벌하는 과정이잖아요. 법조인들은 수년간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면서 사실 이 형량이 젖어들거든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5년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거지 실제 5년이 높지 않은 거일 수도 있죠. 네. 저 마지막 멘트가 상당히 좀 저한테는 딱 다가오네요. 워낙 익숙해지고 그게 젖어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중한 형량이다. 네, 또 피해자 입장에선 사실 보복을 막을 방법이 가장 절실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법에 따라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친딸을 때리고 성추행을 하냐, 무기징역, 사형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체계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 때문에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가해자는 징역 5년만 사는 거죠. 자,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뭔가 법 개정 혹은 법 적용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말 어머님이 제일 저는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어머니 직접 만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5년 정도 취재를 하면서 제일 슬펐던 인터뷰 같아요. 그 피해자 자필 유서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이 가방에다가 따님 관련된 문서들을 전부 챙겨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서를 다 공개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제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서가 꽤 깁니다. 그래서 제가 발췌해온 몇몇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 직계존속인 아버지 박땡땡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22년 10월 31일이 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는 걸까요? 얼마나 피해자들이 더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꼭 제 유서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자, 일단 이자의 어떤 신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에서라도 좀 공개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이 유서 내용 들으면서 이 긴 유서를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쓰셨을지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뭐 신상이라도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유서 말고도 그 피해자가 그 공채에 꾹꾹 눌러 담은 자신의 심경글이 있어서 사실 사본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치질 하지 마시고 좌파우파 가려댈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왜 갑자기 트라우마가 생각나는지. 사실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필체만 봐도 얼마나 피해자가 괴로운 마음으로 꾹꾹 눌러 썼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라. 그 말씀을 남기고 피해자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공책에다가 꾹꾹 눌러 담아 썼어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어떤 딸이었는지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으니까 술도 싸구려 소주 먹지 말고 양주 먹으라고 양주를 5병을 큰 걸 사왔더라고. 앞으로는 양주만 먹고 살으라고. 음식도 좋은 거, 옷도 좋은 거. 그렇고 통장에 자기 있는 통장은 전부 다 주고 갔어요. 일주일 전에 워낙에 명랑하고 그리고 막 나를 너무 챙기기 때문에 몰랐어요. 아빠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수호신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나의 엄마지만 인생 선배로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항상 그랬어요. 공부도 잘한 딸의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쳤는데 최고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표창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니다가 자기가 그 하고 싶은 그 같이 전문학교 간 거예요. 경찰, 그 법무관 이런 것 쪽으로. 양성하니까. 자기는 경찰이 되겠다는 거예요. 경찰하고 법무관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그때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판검사가 되든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경찰이 되고 싶어 했던 딸.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에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걸 주고 간 딸. 하지만 엄마는 딸의 그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미처 생각을 못 하셨겠죠, 당연히. 자, 그 가해자, 친부라는 자 박길호입니다. 박길호.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에서 이자의 신상에 대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정희윤 기자 얘기 좀 더 해주실 거 없어요?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녀지간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인터뷰 내내 느껴졌는데요. 그 어머니 휴대폰 전화가 그 접는 그 모델이었는데 그 겉에 유치원생 사진이 이렇게 오려서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여쭤보니까 피해자 어릴 적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사진을 어디서 오려오더니 내 휴대전화에 딱 붙여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보고 싶을 때마다 보라고. 자랑스러운데 사랑스럽기까지 한 그런 딸이었던 것 같고 또 둘이어서 그런지 어머니랑 굉장히 또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유서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편지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여태까지 잘 살아오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버티는 게 힘드네. 내려놓으려고. 썩은 동아줄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웠어. 최소한 엄마만큼은 끝까지 싸워줘. 부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늘 날아가서 엄마 꼭 지키고 있을게. 사랑해. 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그 유서 문장에 정말 피해자의 심경이 느껴집니다. 또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도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 피해자가 뭐 언론에 사법부에 알려달라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괴로우신데도 저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 마음도 느껴져서 또 마음이 아프고 합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사실 이 사건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우시기도 했고 손을 계속 이렇게 떠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딸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딸도 갔는데 살아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는 자체가 힘들고 생각하는 자체가 힘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성향이 뭐 욕하는 것도 바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고도 남지요. 나를 거기서 국가가 막 나만 데리고 보호해줄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마음이 따살고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그나마 형량이라도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왔어요.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내 침대에서 이불 씌웠고 열흘을 같이 있었어요. 유골함을 끌어안고 그러다가 꿈에 나타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이게 형량이 좀 덜 나와서 미안하고 내가 지켜주지 못해갖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전과 34범이 자신의 친딸을 죽음으로 내몰고서도 징역
5년, 달랑 5년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또 너 나가서 두고 보자라고도 했습니다. 4년 뒤면 출소합니다. 정말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인 건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하네요.